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3월 28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4월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4월달 그 이유가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물론 봄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설레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2022년과는 다른 2023년도 주식시장 그리고 1분기를 보내면서 남은 2분기, 3분기, 4분기 주식시장이 어떤 그림을 그려줄지 그 사이즈가 나오다 보니까 정말 심장이 콩캉콩캉 마치 저의 이상형을 눈앞에 만난 것 같은 어떻게 하면 이 남자를 꼬셔보지 하는 그런 설레임으로 가득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 장세가 펼쳐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해드리는데요. 우리 날씨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요즘에 가장 자주 듣게 되는 일기예보가 바로 꽃샘추위죠. 봄이라서 이제 옷도 좀 가볍게 입고 그리고 마스크도 벗고 멋 좀 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기상캐스터가 꽃샘추위가 온대요. 옷을 따뜻하게 입으래요. 그러면 살짝 짜증이 나죠. 아이, 옷장에다가 다 집어넣었던 옷인데 또 다시 꺼내야 되나? 그런 귀찮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대신에 공기는 깨끗하죠. 반대로 꽃샘추위가 지나고 기온이 올라갑니다. 뭐 작년 이맘때보다도 더 높은 기온입니다. 라고 하면 멋은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기는 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기예보만 보더라도 야, 옌병아 인생에 공짜가 없구나. 100% 다 만족하는 건 없구나. 기브 앤 테이크구나. 내가 뭔가를 얻으려면 뭔가를 잃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도 배우게 됩니다. 종목 장세의 전제 조건은 여러분, 지수가 어느 쪽 방향으로 정하고 움직이면 안 됩니다. 특히 그게 위쪽이면 안 됩니다. 위쪽으로 올라가 버리면 종목들이 안 움직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종목은 개별 종목, 테마 종목입니다. 지수가 위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대형주들이 올라가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특히 2018년, 19년 그렇게 유동성 장세 주식시장에 발을 담근 주린이 분들에게 작년부터 제가 계속 가스라이팅한 부분이 뭐냐면 2022년도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주식시장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대형주들이 올라가면서 제로금리, 그러니까 저금리의 기조로 유동성이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정말 한때는 대형주 사면 무조건 돈 버는 그런 주식시장이 이제는 끝났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미쓰리 말대로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그렇게 3,000포인트 회복할 거라고 떠들어대는 전문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르게 3,000포인트를 내준 후 질금질금 흐르더니 2250포인트를 이탈하는 일까지 생겼었습니다. 그게 작년도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작년도 그림 같은 경우는요. 어떤 큰 악재가 빵 터져가지고 지수가 갑자기 확 폭락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거품이 조금씩 꺼지면서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래도 종목들이 좀 움직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는 어떠냐? 지금 코스피가 2400포인트인데 그러면 1년 뒤에 1400포인트까지 내려가겠습니까? 그렇게 되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확 꺼지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확실한 거는요. 위쪽은 아니라는 겁니다. 위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주린이 분들이 제로금리, 초저금리에 따른 그 3,000포인트의 맛을 본 분들이 지금 5% 금리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미국이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 이런 거를 기대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거 기대하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주식시장은 마치 일기예보처럼
지금 현재 일기예보처럼 꽃샘추위가 있으면 공기가 좋고 꽃샘추위가 지나면 공기가 더러워지는 이렇게 시속게임, 기싸움이 펼쳐지는 것처럼 지수를 한쪽 방향으로 모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로 하여금 긴장감을 놓치지 않게끔 계속 유지하면서 크게 빼지도 않을 거고 크게 올리지도 않을 거고 그런 팽팽한 기싸움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 사이에서 이제 종목 장세가 예상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미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돌발 악재라는 게 나올 수 있다는 건 배제하는 겁니다.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뭐 갑자기 정말 뭐 6월달, 7월달 이럴 때 코로나 같은 거 비스무리한 거 더 못된 질병 같은 거 퍼질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가 예상할 수 있는 그 밖의 일이지만 그런 문제가 터질 수도 있을지 모르니 조심하자라는 마음은 갖고 있대. 그런 이슈들을 좀 제외해 놓으면 지수가 크게 올라가지도 크게 빼지도 않을 그런 장세가 예상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2023년 3월 이 하순경에 뉴욕 증시의 이슈는 뭘까요? 인플레이션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작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했을 때 그때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매일매일 다 차지한 내용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했다는 겁니다. 전쟁이 확장되고 있고 뭐 어디가 점령당했고 어디를 탈환했고 뭐 무기가 어떻게 됐고 이러면서 뉴욕 증시에서 매일매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이 이슈가 됐었어요. 근데 제가 3월 달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 4월 달이 되면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는 빠질 것이다. 라고 했죠. 미쓰리 예상대로 정말 뉴욕 증시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얘기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뉴욕 증시는 관심이 없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해드리면서 주식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그 스타일을 이야기해 드렸죠. 이슈를 빨리 선점하고 그리고 많이 가지고 놀고 그리고 금방 질린다. 지금 여러분 뉴욕 증시에서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어쩌고 뭐 했던 게 이제 주식시장은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이슈는 뭐냐? 금융권의 유동성 리스크 그리고 또 하나 경기 침체입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는요,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꽃 피우지 못했고, 지금 겨우 이제 싹이 나서 이렇게 잎이 나는 정도인 거고, 금융권의 유동성 리스크는 지금 활짝 폈는데, 이게 지는 거야? 아니면 사계절용이야? 이게 이제 아직까지 감을 못 잡고 있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3월 27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60 상승, S&P 500이 0.16 상승, 나스닥이 0.47%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날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한 이유가 지역은행 주가가 오름세를 보여서 혼조세로 마감했대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죠. 그러면 뭐 3대 지수가 다 오르든가, 그죠?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하는 것조차도 이슈들끼리 팽팽한 긴장감, 팽팽한 시소,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자, 이날 일단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가 국채금리가 상승했고요. 그리고 대형 기술주들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거죠. 그러면 대형 기술주들은 왜 하락했느냐? 전문가들은 지난주에 많이 올랐잖아. 그래서 이익 실현해서 빠졌어. 라고 하지만 저는 이것도 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고요. 그냥 갖다 붙인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왜? 좋으면은 꼭 이익 실현해야 되나? 무슨 지네들이 미쓰리야? 목표 주가 정해놓고 그냥 매도하게? 대부분 주식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은요.
목표 주가를 딱 정해놓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엔 정해놓죠. 내가 이 종목 10% 먹으면 팔아야지, 20% 먹으면 팔아야지, 뭐 2배 먹으면 팔아야지. 그런 야무진 그 꿈 같은 목표 주가는 정해놨지만 대부분 투자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대형 기술주들이 지난주에 올랐어요. 그러면 이번 주에 뭐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하고 갖고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 왜 이 시점에서 왜 이익 실현을 왜 해야 돼요? 그 말도 안 되는 그 글짓기 하는 거고요. 이날 나스닥이 하락한 이유, 즉 대형 기술주들이 하락한 이유는 국채금리가 상승했는데 국채금리가 상승한 이유는 바로 주 후반에 발표될 2월 개인 소비 지출이 지금 예상치로는 상승했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 소비 지출이 뭡니까? 인플레이션 지표란 말이에요. 인플레이션 지표인데 이게 잘 나와? 그럼 너무나 당연하게 아주 단순한 전문가들은 2월 개인 소비 지출이 잘 나오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럼 연준은 계속 금리 인상을 하겠지. 이 공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대형 기술주들이 금리 상승을 하게 될 것 같고 금리를 인상할 것 같고 따라서 이자 부담, 비용 부담이 커질 것 같고 그래서 대형 기술주들이 하락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락한 거죠. 이익 실현 차익이 아니라 2월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경제 지표를 앞두고 지네들끼리 시나리오를 써서 이거 잘 나올 거니까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금리 인상을 하면 이자 부담이 커지고 그래서 대형 기술주들이 하락한 겁니다. 그래서 이날 5월 달에 5월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40%까지 올라왔어요. 실제로도. 자, 그럼 이게 바로 나스닥을 하락시킨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요, 이 이슈는 굉장히 뭐랄까요? 미미해요. 그렇다면 진짜 큰 이슈가 뭐냐? 금융권의 유동성 리스크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뉴욕 증시는요, 크게 뺄 생각이 없어요. 제가 왜 자꾸 크게 뺄 생각이 없다, 크게 뺄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미국은 경기 둔화입니다. 그런데 경기 둔화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경기 둔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은 경기 둔화에서 침체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뉴욕 증시에서 그거를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밝혀지면 그 문제를 빨리 수습하고 그 수습하는 거를 더 확대해서 뉴욕 증시를 끌어올리고 빠지면 반등시키고 빠지면 반등시키고 하면서 지지하고 있죠.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3월 FOMC 회의 날 첫 번째 회의가 시작되는 날 뉴욕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얘네 25% 금리 인상 하겠구만. 금리 인상 25bp 하게 해주기 위해서 뉴욕 증시를 아주 예쁘게 상승시켰다.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지 않았습니까? 썸네일 제목으로는 뉴욕 25bp 금리 인상을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뉴욕 증시를 보호했다 이렇게 했지만 결론적으로 이것들이 25bp 금리 인상 하려고 요렇게 했구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하원에 출석해서 필요한 경우 은행 시스템에 추가 조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외신에서 지금 미국 재무부가 은행 위기를 막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모든 예금을 보호하는 거를 검토 중이더라라는 카더라 통신이 나왔죠. 그때 제가 여러분께 뭐라고 했냐면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어떤 조치를 취할 건데 그냥 무조건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은행 위기가 악화될 경우라는 전제 조건을 붙였고 그리고 주요 외신을 통해서 카더라 통신,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재료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어떤 은행권 위기가 불거지고 있었을 때인데 그래서 FOMC가 금리를 동결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까지 제기됐을 때인데 FOMC 회의가 시작되는 그 첫날 아니야 금융 리스크 문제되지 않기 하지 않을 거야 이런 걸 자신 있게 보여주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했고 그 덕분에 FOMC 회의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금리를 25bp 인상했죠. 자, 근데 여러분 이날도요. 자, 잘 보세요. 지금 뉴욕 증시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좋게 만든 거예요. 인플레이션 지표? 뭐 인플레이션이 이제 아직 꺾이지 않아서 그 이유는 2월달 개인 소비 지출이 잘 나올 거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거고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거기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했고 금리 선물 시장에서 5월달에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40%까지 올라갔다. 이 이슈는 이제 쪽도 못 쓴다고요. 이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 미국 당국이 은행에 대한 긴급 유동성 대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더라 하는 소식이 들려졌다. 예요. 자, 외신에 따르면 연방 당국은 은행 기간 대출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더라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정해진 거 아니에요? 정해진 건 아닌데요. 정해진 건 아닌데 만약에 앞으로 또 어떤 은행주가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 미국은 실리콘밸리 뱅크처럼 해결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날 나온 그 어떤 은행 위기를 막는 게 확실한 것도 아니지만 그죠? 그냥 카더라 통신이고 그리고 이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새로운 은행의 위기가 나온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파산한 실리콘밸리 뱅크가 퍼스트 시티즌스 은행으로 인수를 당하죠. 그래서 뭔가 투자자들로 하여금 안도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게 금융권의 유동성 리스크예요. 자, 아직까지 여러분들께서 아마 감을 확실하게 못 잡으실 거예요. 제가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은행 유동성 위기 넘어가고 이제 마치 지금 봄에 피어나는 새로운 그 싹처럼 잎사귀가 살짝 만들어진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에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은행권 부담으로 경기 침체가 커졌습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우리는 확실히 더 근접했다라고 생각한다. 은행 스트레스가 얼마나 광범위한 신용 경색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지만 이에 따라서 경기가 둔화될 것인가를 우리는 매우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자, 지난번에 연준의 베이지북을 보면 12개 지역 중에 6개 지역은 완만한 상승, 6개 지역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경기 둔화예요. 변함이 없는 지역이 50%라는 거는요. 경기가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멈춘 건 뭐죠? 예, 둔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경기 침체가 수면 위로 올라오진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 뉴욕 증시는 마치 미국 경제가 좋아서 인플레이션이 좋아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인플레이션 이슈는 이제 의미가 없다고요. 그리고 금융권의 유동성 리스크는 아직 끝난 게 아니죠. 그죠? 뭔가 튀어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지금 뭐 미국 당국에서 유동성 대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하고 제니 옐런 재무장관도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설사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해결할 거야.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올해 종목장세, 앞으로 4월부터 종목장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슈가 끝난 게 뭐 하나 있습니까? 인플레이션은요. 끝나는 게 없어요. 제가 그랬죠.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 잡을 수 없어요. 결국 지금 이번에 발생된 금융권
그 유동성 리스크가 자연스럽게 버블을 꺼지게 만들 겁니다. 그럼 인플레이션 이슈는 그냥 자연히 인플레이션은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인플레이션이야 디플레이션이지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이슈를 제외하고 금융권 리스크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완전히 이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단지 미국 당국이 문제가 만약에 터진다면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확인했잖아요. 앞으로 이 문제가 얼만큼 더 오래 갈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무언가가 크게 터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공포는 물에다가 독을 풀겠다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은 이 금융권의 유동성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갑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지수가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간다고요. 거기다가 금리도 지금 5%인데. 그러면 이 상태에서 뉴욕 증시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니까 코스피가 3천이 안 가니까 쟤네들이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할까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투자자들이 원하는 금리 인하가 발생된다는 거는 지금 이슈로 봐서는 경기 침체가 세게 오거나 아니면 지금 중소은행으로 부각된 이 금융권 리스크 위기가 굉장히 크게 확대되면은 금리 인하를 하겠죠. 그러지 않고는 금리 인하 안 할 거라고요. 그럼 결국 지금 주식시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투자자들에게 금융권 리스크를 계속 안겨. 불안해. 주식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두려움을 타고 뭐 벽을 오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벽을 오르는 건 모르겠는데요. 일단 막 크게 빠지거나 크게 오르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투자자들 머릿속에 지금 여러분도 단순하게 그래? 이제 주식시장에 한번 뛰어들까?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떠나서 아니 또 미국에서 어떤 은행 혹은 독일 뭐 도이체방크 뭐 스위스 크레딧 뭐 다른 은행 하다 뭐 대한민국 어떤 은행이 박살날 수 있을 거라는 공포감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확 뛰어들질 못하죠. 그러니까 지수가 위로 가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고 지금 있는 이 금융권 유동성 리스크가 예상외로 갑자기 크게 터지기, 한 뭐 10배, 100배 크게 터지기 전까지는 짜잘하게 뭐 실리콘밸리 뱅크 비슷한 규모의 은행이 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또 빠졌다가 또 다시 그 문제 처리하고 올라가고 또 이런 과정이 이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새로운 이슈가 주식시장이 마음에 들어 할 때까지. 그게 지금 뭐냐면 저기서 싹트고 있는 경기 침체입니다. 여러분 경기 침체가 된다고 주식시장이 안 열립니까? 아니에요. 주식시장은요. 테러가 발생돼도 열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져도 열립니다. 주식시장이라는 녀석은 그래요. 그래서 주식시장이라는 녀석은 그게 핫하든 아니면 콜드하든 항상 새로운 이슈를 갈구하게 됩니다. 그게 주식이 갖고 있는 가장 아주 그냥 얄미운 매력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낱 인간은 은행이 망할 것 같아. 주식 이거 못할 거 주식 망할 것 같아라고 하는데 주식 시장이 막 올라가. 그렇죠? 우리는 이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씩 하는 얘기가 뭐예요? 시사 하시는 분들 뭐 윤석열이 나라 말아먹는다고 뭐 주가가 뭐 2,000포인트 박살나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한다고 제가 계속 부탁드리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그런 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더 쓸데없는 공포감을 줘서 오히려 더 쓸데없는 투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주식시장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을 정리하면서 3월 27일 월요일 뉴욕 증시를 여러분 잘 한번 오늘 방송을 한번 다시 제가 이야기 약간 중구난방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주식시장이 개장이 돼서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지금 100% 방송에 집중을 못하고 있는데 여하튼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 제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제가 추후에 계속 여러분들한테 가스라이팅 할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일 수요일 방송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